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엽새. 오늘 시간은요, 어제는 북한과 별로 관계없이 생뚱맞게 한자 이야기를 했죠. 완전히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나라로 만든 정책들 가운데서 저는 언어 정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정말 만만찮게 크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근데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은 한자 병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거꾸로 가는 경향이 조금 있죠. 한국과의 언어 정책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 포함해서 오늘도 또다시 북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을, 광고 말씀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제 이 시간에 있는 광고 보면 그 국민TV 세월호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세월호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가슴 무너지는 이야기고요. 며칠 전에 그 유민이 아빠 김영호 씨가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잠시 투쟁을 접고 생업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연이 아빠 같은 경우는 정말 한 2년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얼마 전에 다니던 회사를 복직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 회사 사장님이 내 아이가 그렇게 되었다면 나라도 당신처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분을 휴직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시 복직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거든요. 자, 이 세상에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이 많은 반면에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도 구석구석 박혀 있습니다. 숨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원래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안산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원적이 호남인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대요. 하지만 원적하고 무관하게 그 안산에 사시던 분들 중에서도 박근혜한테 투표를 한 사람들 꽤 있었겠죠. 그리고 그러한 부모들도 세월회에서 아이를 잃었겠죠. 근데 내가 선거 때 박근혜를 찍었다고 해서 내 아이가 살아남고 선거 때 문재인을 찍었다고 해서 내 아이가 구조되지 못하고 이런 선별은 없었잖아요. 나라 전체가 우리가 투표를 누구에게 했느냐가 이 나라 전체가 조금 더 망가지느냐 아니면 조금 나은 나라로 가느냐, 자, 이런 것들이 바로미터였었잖아요. 저는 지금부터 한 8년 전 정도까지, 그러니까 2007년 그때 정도까지도 나라가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리라는 생각을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떤 상상을 하든지 간에 지금부터 우리가 더 나은 나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나라라고 하는 거는 일부 좌파들이 국가주의 이러면서 치를 떠는 어떤 그런 전체주의적이고 이 포갑적인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영역에서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국경선을 정하고 제도를 만들고 헌법에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 이것이 우리들이 나라다. 우리가 가꾸어 가자.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그 정치가들을 뽑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권한을 일시위임하고 언제나 상시 감독하고 그러면서 시대가 변화하는 데 따라서 정책도 변화하고 시대가 변화하는 데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정치가 반영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병들고 아파서 서러운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리고 교육받지 못해 무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자. 이런 꿈을 꿨죠.
이런 꿈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불과 8년 사이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가물가물한 내가 정말 약간이라도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그냥 짐 싸들고 저기 뉴질랜드나 호주나 아니면 하다못해서 이 서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로라도 나가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다는 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10년이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기는 우리는 그렇죠. 신라 1000년에 고려가 300년이었나요? 예, 거기다가 조선이 600년이었잖아요. 왕조가 한번 들어서면 몇백 년씩 가는 게 우리의 경험이다가 보니까 10년 만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또 70년 정도 분단되어 있었다고 저기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나라다. 이런 생각도 안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럽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보면 100년 못 가는 나라들 수두룩뻑뻑하고요. 중국을 보면 더 하죠. 10년씩 간 왕조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나라도 망할 수 있다. 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저 왕조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정부는 중간에 우연히 들어선 다른 나라였고 다시 자기네 나라를 회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더 많이 지혜로워져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 투표도 잘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엇이 전체를 진정으로 위하는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정치인가에 관해서 올바른 견해를 설득력 있게 전파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맨날 다짐합니다. 맨날. 요새 이 버니 샌더스를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요. 이 샌더스가 1985년도 처음 정치를 시작할 그때부터도 지금까지 정말 똑같은 얘기만 해왔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며칠 전에 아이오와주에서 예비선거, 첫 번째 예비선거가 있었을 때, 비록 힐러리가 이기긴 했으나 불과 5표 차이로 이겼답니다. 0.4%의 아주 근소한 표차죠. 5표. 샌더스가 이길 수도 있었어요. 샌더스가 처음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레이스에 뛰어들 때는 지지도가 5%도 안 나오는 거의 무명이었습니다. 예, 그랬던 샌더스가 50%를 받은 거예요, 지금. 50%.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샌더스의 약진에는 20대와 30대 유권자들이 84%가 샌더스에게 표를 몰아준 말하자면 청년층의 명확한 의사표현. 예, 언론에서는 이걸 청년층의 반란이다, 청년층의 반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저는 명확한 의사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내가 의사 표시를 하면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샌더스를 보세요. 다만 우리에게는 샌더스처럼 명확하게 변함없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30년 동안 견지하고 그리고 늘 소리 높여 외치고 조선일보가 물어도 그래 나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같은 시간 같은 정도로 일을 하고 임금 격차가 몇십 배씩 몇백 배씩 나는 이런 나라는 공정하지가 않다. 공평하지가 않다. 이건 불평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가 우리한테 있기만 한다면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쉽게 투표장에 나오고 의견을 제시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북한 얘기. 언어가 한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지속하고 변화 발전시키고 심지어 망하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사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여러분들은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싫도록 느끼고 있죠. 지겨울 정도로.
싫도록 지겨울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1967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66년도에 소위 말하는 그게 뭐더라? 8월 종파 사건인가? 하여튼 있어가지고 북한 김정일이 김일성이죠. 김일성이 자기와 권력 투쟁을 하던 모든 세력을 마침내 이겨내고, 마침내 이겼습니다. 마침내 이겨내고 물리치고, 그리고 정권을 확실하게 걸머쥐었고요. 여기에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던 또는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김정일이 문화 선전을 담당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친위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예, 친위 쿠데타가 벌어져요. 67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이 친위 쿠데타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언론과 언어를 장악하는 겁니다. 언론을 장악하는 거하고 언어를 장악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언론은 문자 그대로 매체를 장악하는 것이지만 언어를 장악하는 거는 문학, 교육, 학문 이런 것들을 장악을 해야만 되거든요. 예, 그 67년도 이후 북한이 펼쳤던 여러 가지 언어 정책들을 보면 이 인간들이 이 북한 정치가들이 북한 위정자들이 들이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김일성 그룹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국 국민들을 1984년의 그러한 모습으로 몰고 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이 북한의 이런 문화선전 담당자들이 미리 읽고 거꾸로 이 소설은 비판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지만 거꾸로 이러한 전략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 조지 오웰 1984년 뒤에 붙어 있는 브록의 언어, 신어의 원리를 정말 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신어의 원리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지금 언뜻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말의 의미를 바꾼다. 다양한 표현의 언어들을 점점 단일한 표현으로 축소시킨다. 말을 점점 짧게 만든다. 그리고 복잡하고 비판적이고 사색을 요구하는 언어들을 하나씩 둘씩 없애간다. 그리하여 마침내 굉장히 단순한 어법만이 남게 되면 사람들은 언어가 단순하기 때문에 사고를 단순하게 할 수밖에 없고 사고를 단순하게 하기 때문에 지배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이러한 전략을 북한도 썼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북한 시를 읽다가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매번 새로운 시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언어가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진리성 전략의 신조어 전략의 최종 귀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했는가. 굉장히 복잡하고 긴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곡은 제가 골랐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버니 샌더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굉장히 작은 희망 변화의 조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샌더스가 있잖아. 샌더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선거혁명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오와 그 코커스의 결과 중에서 샌더스가 0.4% 차이로 2위를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사실상 이긴 거나 다름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세를 올리고 항상 1위로 독주를 하던 트럼프가 2위로 주저앉은 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양식이 살아있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인간이 대통령 후보 1위로 약진을 하고 있었다. 아니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나 트럼프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가 생긴 것이 좀 흉하게 생겨서 그렇지 트럼프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수준은 사실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언어의 수준하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미국 사람들은 어쨌든 트럼프를 1위로 만들어주지 않고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의 보수적 양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굉장한 변화의 조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콜피온스의 이 변화의 바람, Wind of Change 오늘 첫 곡으로 제가 선택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올려주세요. 네, 스콜피온즈의 Wind of Change. 예,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예, 불기는 붑니다. 자, 이 바람을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맞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문 꽁꽁 쳐닫고 지나가라 하고 고사를 지낼 것이냐. 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변화의 바람은 우리를 비껴가죠. 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난 바람에 맞설 테야, 이 바람을 맞이할 테야 라고 뛰어나간다면 예, 내 한 사람이 보태져서 바람이 조금씩 더 세워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적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1985년?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요. 부산 사람들이 3당 합당하기 이전까지 부산이라고 하는 자기 지역을 정말 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는 진원지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부산이 부마 항쟁의 진원지였고, 부마의 진원지였죠. 부마 항쟁의 진원지여서 결국 박정희를 몰아내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 이전에도 사실 보면 이 4.19 때도 그랬고, 유신을 끝장내는 부마 때도 그랬고, 나중에 87년 6월 항쟁 때도 그랬고, 부산이 진짜 만만찮았는데요. 그 사이에, 부마 항쟁과 87년 6월 항쟁 사이에 85년 2월 달이 선거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쩌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85년도에는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제 딸도 지금 벌써 30살인데 87년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혹시 20대 정치자들이 계시면 85년도엔 태어나지도 않았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중대선거구로 바꿨어요. 예, 개편을 했어요. 중대선거구로 개편을 하고, 근데 김대중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김대중이라고 불리던 시절입니다. 김대중이 80년도에 광주항쟁의 배후 세력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전 세계적인 구명운동의 결과로 결국 풀려나서 미국을 가 있다가 귀국을 했어요. 85년 한 1월쯤인가 하여튼 굉장히 선거 임박해서 귀국을 해가지고 그때 남한에서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고 있었던 김영삼과 손을 합쳐서 이 두 분이 원래 같은 당이었죠. 70년도 대통령 선거 때 71년인가요? 대통령 선거 때 40대 기수론을 떨치고 김영삼이 나와서 약진을 하다가 버니 샌더스 같은 김대중에게 뒤집혔죠. 그래서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던 짜릿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김대중이 내세웠던 정책들이라든가 하는 게 지금 버니 샌더스하고 그렇게 안 달라요. 예, 그 김대중을 박정희와 전두환은 너무 두려워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으나 결국 죽이지를 못하고 미국 가 있다가 돌아왔죠. 돌아와서 김영삼과 힘을 합쳐서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중대선거구였는데 부산에서 12개 선거구가 있었어요. 12개 선거구에서 물론 민정당 하나, 민정당 맞았죠? 민정당 하나, 신한당 하나, 이렇게 여당 하나, 야당 하나 착실하게 나눠가지고 유정에 비슷한 거 있고, 이런 식의 선거였는데, 예, 근데 부산에서 12개 선거구에 24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13명의 야당이 당선됐어요. 모든 선거구에서 거의 대부분, 야당이 1위를 한 것은 물론이고, 2사람이 당선된 지역도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영도구, 이 김정길과 박찬종이 동반 당선이 됐었죠. 야당 후보로. 이래서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은 여당이 2 당선된 지역은 있어도 야당이 2 당선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부산 딱 하나만 제외하고 일약 부산이 다시 스타덤에 올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 부산 사람들이 내가 투표를 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스스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 보니까 마리님께서 세월호 사건 직후 선거에서조차 안산시부터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그때 좌절과 실망감에 너무나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투표해갖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정선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제 주변에도 틀림없이 이 부정선거 그리고 부정개표 할 텐데 그 선거하면 뭐 하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있는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의 국민들이 투표하는 걸 조작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내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이기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위험천만하게 무슨 진짜 혁명으로 이루어야지 투표 같은 거 하면 뭐 하노? 부정개표할 텐데 하나만 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투표 안 하러 가고 옆에다가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 겉들이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불확치에 가까워요. 자기는 몰라도 하고 있는 행동은 불확치죠. 적을 이롭게 하는 거죠.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이게 새누리당의 일관된 모든 선거에서 일관된 전략이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새누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은 어떻게든 투표하러 갑니다. 죽으라고 투표하러 갑니다. 콘크리트 지지층들은 죽으라고 투표하러 가는데 그래서 그 부정선거가 아닌 부정개표가 아닌 진짜 개표로서도 이기게끔 만들어주자는 게 그 부정개표할 것이기 때문에 투표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는 건 사고가 우리 진영이라고 해서 사고가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유연하고 생각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또 다른 의미 같아서 좀 슬플 때도 있어요. 절대로 편협한 사고에 갇히면 안 됩니다.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 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하튼 북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1967년 아까 제가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때 그 김일성하고 함께 손을 잡았던 제일 처음에 소련파가 손을 잡았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건너온 연안파도 있었고 국내의 또 이 호응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갑산파라고 불렀는데 차례차례 숙청이 되어서 마지막에 숙청된 게 갑산파예요. 이게 1966년 8월 달에 숙청이 됐었죠. 그렇게 하고 남은 게 김일성과 함께 항일 빨치산 투쟁을 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들들이 김정일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들이 후원회가 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김정일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후원회가 되고 그 손자들이 김정일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북한의 구조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북한을 3대 세습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3대 세습은요. 김정은만 세습한 게 아닙니다. 북한의 지배 계층 전체가 세습되고 있습니다. 항일 빨치산 무장투쟁을 했었다라고 하는 건국의 그야말로 건국의 영웅들이죠. 북한식 건국의 영웅들. 이 건국의 영웅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굉장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계급구조, 이 신분 질서를 그대로 가지고 다음 대로 가지고 오는 게 이게 뭐 짜다라 정당한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인민민주주의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교육받고요. 교육을 받습니다. 그 만경대 학원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최고급 사립 북한은 사립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최고급 기숙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사고 뭐 이런 거보다 그냥 뭐 저리 가라. 민족사관학교 정도 레벨의 어마어마한 학교인데 여기는 유치원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공부를 하는 학교인데 누가 갔느냐? 전쟁 고아들이 갔습니다. 영웅의 아이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쟁 고아들, 항일 빨치산 유가족들 이런 아이들이 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북한의 요소에 박혀가지고 이들이
소위 말하는 행정, 그 다음에 군사, 이런 것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행정 관료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길러내기 때문에, 이기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외교관들이 굉장히 유능하다고,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능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 제대로 시키니까요. 우리처럼 중심이 너무 수십 군데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줄만 잘 써도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타락하지는 글쎄요. 지금 현재의 북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67년도까지 북한이 약진하던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67년 비극의 한 해입니다. 이 비극적인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여튼 친위 쿠데타가 이제 몇 가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언어에서 일어난 변화만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문학에는 이런 얘기 제가 한번 했었죠. 문학에는 굉장히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7년 이때부터 북한에서 소위 분서갱류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많은 지식인들이 이 붉은 편지를 받잡고 1959년에서 61년 사이에 많은 시인 소설가들이 당의 붉은 편지를 받잡고 시골로 농사를 지으러 양을 치러 공장으로 광산으로 이렇게 흩어져 갔다 다시는 못 돌아왔다 이런 말씀 제가 자주 드리는데 67년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이런 문인들에게만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뭔가가 밀어닥쳤습니다. 그게 뭐냐? 부르주아지 사상을 조금이라도 전파할 것 같아 보이는 모든 종류의 서적들을 압수해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게 어떤 서적일까요? 번역서들이죠. 이미 북한은 그때 이미 1948년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세우고 나서 67년이면 2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나오는 북한에서 쓴 저작된 책들은 자기들이 검열을 다 거친 것입니다마는 소설들 번역하잖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것도 번역되었다고 그러고요. 파블로 네루다 시집이 2만 부씩 팔리고 하던 게 북한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외국 서적들을 처음에는 부르주아지적 사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를 마카펜 같은 걸로 까맣게 지우다가 나중에는 책장을 뜯어가고 더 나중에는 아예 책을 걷어가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69년인지 71년인지쯤에는 김일성이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부르주아지 이 사조가 물드는 것을 경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기술 서적들까지 다 없앤다는 거 좀 문제가 아니냐. 좀 너무 과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위에서 부르주아지 이 사상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번역서를 없애라라고 하니까 과학기술에 관한 책들까지 몽땅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풀리기 시작을 한 게 80년대 초반입니다. 외국의 소설들이 번역되고 할 수 있게 된 게 80년대 초반이고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건 중국의 책이라든가 소련의 책 또는 동구권의 책 소설들 이런 것들까지 번역서를 금지를 했는지 아니면 이 서방 자유세계의 것들만 금지를 했는지 그거 좀 애매해요. 하지만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 다 없애버렸던 것 같아요. 이게 80년대 한 초반 정도 들면서 비로소 다시 번역서를 읽히기 시작해라. 고전명작, 소위 고전명작을 다시 읽히기 시작을 해라. 다시 번역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하니까 67년도 이후에 한 5년, 6년 정도 동안에는 북한 사람들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어떤 언어의 도움도 없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만 가지고 언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외래어, 영어가 많이 침투해온다, 뭐가 많이 침투해온다, 이런 걸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모든 언어 생활에는 새로운 언어들의 유입이 주는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이 미치는 좋은 영향이 참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 중심이 똑바로 잡혀 있어서 우리 것으로 녹여내면서 새로운 충격을 받아들여서 우리 것을 발전시키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뭐 심지어 영어 공용화론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영어와 우리가 언어 구조가 엄연히 달라서 결코 공용화할 수가 없는데도 이 사람들 머리에 분열증 생겨요. 이 이중언어 하는 나라들 가만히 보세요. 언어 구조가 같은 구조들끼리 어휘만 다른 겁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하고 영국이 약간 다르긴 해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언어의 기본 배경이 똑같잖아요. 인도 유럽어. 그래서 어순도 똑같고, 그리고 그 자기네들 말이 만들어져 나온 단어의 어떤 그 뿌리,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겹쳐요. 최소한 40~50% 정도 겹친다고 하잖아요. 이런 나라들에서 이중언어 쓸 수 있어요. 단어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본하고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어하고 한국말은 단어 구조, 언어 구조도 다르고 어휘도 완전히 다르고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공용어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주장들을 하는 이런 얼빠진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알러지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말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각은 외부에서 오는 거죠. 번역서를 몽땅 다 없애고 새로운 번역을 하나도 안 했다라고 한 이 15년 동안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 시기를 주체사상의 대고조기, 주체문예의 대고조기라고 부릅니다. 그냥 고조도 아니고 대고조예요. 고조라는 게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고조입니다. 북한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진짜 과장 좋아해요. 어마어마한 걸 좋아하는데 대고조기라고 하는데, 실상 저 같은 외부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때가 소위 말하는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어떤 새로운 자극도 없이 자기들 내부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벼르서 자기들 나름의 뭔가 단단한 뭔가를 만들어낸 것. 이게 주체사상이죠. 이 사람들이 분석 갱류를 통해 가지고 자유주의적 발상을 하는 지식인들을 척결하고 자유주의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책을 없애고, 그러고 나서 뭘 했느냐. 참이 좀 슬픈 건데요. 주체사상과 유일지도 체계. 그러니까 주체사상으로 중무장하고 김일성 유일체계로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착착 진행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게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어라는 거고요. 하나는 북한의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어라고 하는 거는 67년 좀 이전에 만들어진 건데, 김일성이 그랬어요. 우리의 표준어는 서울의 중인계급의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북한의 언어 생활과 맞지 않는 바가 좀 있다.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쓰는 말로 우리의 새로운 표준어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좀 마땅치는 않지만 문화어라고 붙이자라고 했어요. 근데 단순히 누가 쓰는 말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흔히 이 단어 수준에서만 표준어가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법, 표현 방법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 참 잊기 어려운 개그였는데, 이 팔도 사투리로 서로 다른 표현법을 비교하면서 하는 개그가 있었죠. 그 누가 했더라?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도 참 너무 재미있게 생각되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서울 사람들은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와, 겁나게도 이뻐 불었네. 예, 제가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서 흉내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남자는 이런답니다. 내 알을 낳아도. 똑같은 말이래요. 물론 개그니까 조금 과장은 있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전라도 사람들은 겁나게 이뻐 부렸다. 왜 겁나게라고 할까요? 겁난다는 거는 가슴이 철렁하고 싫고 좀 안 좋고 하는 이러한 접두사로 쓸 수도 있는데, 겁나게 이쁘다. 경상도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알을 낳아도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쵸? 굉장히 폭력적이고 행동적이죠. 자, 이런 어법들이 표준말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서울 중인들의 점잖고 우아한 말씨가 거칠고 사나운 해변가, 객가, 변방의 말씨들을 몽땅 누르고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어법이 우리의 표준화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평양, 억세요. 억세고 공격적이고 사나워요. 자, 이러한 것들이 문화의 이름으로 북한의 표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 말을 들으면 너무나 호전적이라고 생각하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가 저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 단어만 다른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하나의 언어 체계 속에 흐르는 같은 어순 그리고 비슷비슷한 어휘들이지만 하나의 언어 체계 속에 흐르는 어떤 종류의 문화적 특성 이거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이 문화어 정책을 쓰면서 북한은 단순히 평양말을 반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시키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가가 어문 정책을 틀어주고서 한다는 것. 어느 나라든지 간에 국어 정책을 손에서 놓고 가만히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문 정책이야말로 유일하게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고 국민들의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든 보이지 않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어문 정책이 의무 교육의 바탕이 되는 거죠. 북한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어문 정책을 아주 철저하게 해나갔습니다. 문화를 통해서요. 또 한 가지가 10대 원칙,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어문 정책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 사람들이 노동당 강령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헌법 수준으로 외우는 건데요. 서문이 이렇습니다.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우리의 옛날 국민교육 헌장 비슷한 거예요. 이게 1974년도에 김정일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을 바라보면 진짜 웃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조항이 있어요. 제4조 9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실린 글을 쓸 때는 언제나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여 하며 그와 어긋나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거의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그 강론이나 설교를 할 때 성서구절 하나 인용하고 난 다음 그것을 해석하면서 강론하는 거하고 똑같이요. 이거는 문학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심지어 의학 분야에서 의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 발표 같은 걸 하잖아요. 북한도 의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고 하는데요. 남북한 의사들이 다들 대단합니다. 근데 이 의사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팔뜨기 수술에 관하여 이런 발표를 한다 칩시다. 그럴 때도 교시를 일단 인용하고 시작한답니다. 수령님께서 모든 인민의 눈은 건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시작을 한답니다.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웃기는 줄 몰라요. 저는 이렇게 못 박아놓고 있으면 학문이 어떻게 발전하나 그랬더니 어떤 북한 출신 지식인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그렇게 못 박고 거기에 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독교 문명권에서 학자가 안 나옵니까?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 이러한 원칙이 생겼을 땐 그게 그냥 하는 것에 불과했을까요? 제가 가끔 가다가 나 좀 민족주의자인가 봐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라고 더듬어 보다가 보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문장이 어렸을 때 정말 혼나가면서 배웠던 이 문장이 저도 모르게 저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북한의 어린이들은 모든 분야에서 이 4조 9항 보고 토론 강연 출판물에 실린 글, 즉 교과서 항상 수령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받들고 자라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신청곡 듣겠습니다.
잠깐만. 누가 신청 하셨는데 어디 갔지? 제가 찾아놨는데 나중에 누가 신청하셨는지 로니님이시군요. 김민우 휴식 같은 친구 신청해 주셨어요. 예,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호그동. 얘기를 막 하는 동안은 몰랐는데 지금 끝낼 때가 다 됐네요. 오늘 제가 말이 좀 길었나 봅니다. 여튼 이 1967년 이후에 북한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의 나라, 그리고 김정은, 김정일 3대 세습의 나라, 동토의 왕국, 자, 이러한 진용을 갖췄죠. 유일 지배 체제, 즉 1인 숭배의 이 나라로 가는 체제, 어떤 그런 체제를 67년 이후에 착실하게 갖췄는데, 이러한 체제로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제가 볼 땐 이러한 말의 통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무력도 일정 수준 작용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 인민들을 총과 칼로 길가에다가 오보 담당자 이래가지고 줄 세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배를 한 나라가 아닙니다. 나름 인민의 동의를 굉장히 받았는데요. 그 인민의 동의를 받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황궁 같은 데서 임금님들이 쫙 어마어마하게 삐깜삐쩍하게 차려입고서는 이 길거리를 쫙 행차를 하면서 꽃도 뿌리고 돈도 뿌리고 하면 백성들이 와 하고 막 좋아하고 이런 옛날 유럽 사극 같은 거 가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위 이렇게 막 뿌리고 다니고 이런 것들도 백성들이 마음을 얻는 중요한 장치지만 이 북한이 썼던 방식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모든 언어 생활 속에서 수령의 생각을 풀고 수령을 중심에 놓고 성서 말씀 인용하듯이 수령을 인용시키고 그런가 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모든 종류의 외부 유입을 차단하고 소위 인민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몽땅 다 없애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15년 동안 북한은 이 주체 사상의 체계를 완성시켜 갔던 것이죠. 1982년도에 주체 사상에 대하여인가라고 하는 글을 김정일이 썼는데요. 황장엽이가 자기가 초안을 잡았는데 김정일이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거. 근데 그때 주체 사상이 말하자면 비로소 완성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났던 거죠. 그 이전까지는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고요. 한 15년에 걸친 이 언어를 통해서 국민을 통제하는 그러한 형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범적인 전형적인 연구 사례가 될 만한 그러한 국가가 북한 말고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다른 이 서방 세계라든가 우리 남한만 하더라도 여기 게시판에 프레임 누가 올려주셨는데요. 언론들이 정말 치열하게 당대의 문화 관련 종사자들, 언론인들, 학자들 등등과 함께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한 국가의 이 언어사회 생활을 만들어가는 데 비해서 북한은 이게 국가가 굉장히 정교한 방식으로 설계해서 밀어붙였다는 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마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시죠. 굉장히 오래 놉니다. 노는 동안에 건강 관리하시고요. 이 인사는 내일 해야 되는 건가? 노혜경의 그 엽새 목요일 순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내일 봬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